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장중한 때 1,45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지난 6월 말에 1,450원대에 비하면 7%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을지 1,500원대로 다시 뛰지는 않을지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류현정 전 시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급등하는 원화 환율 오늘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구두 발언을 세게 했고요.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됐는데 장재철 대표님, 오늘 시장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였죠. 어땠습니까, 오늘? 네, 사실 그동안 좀 기대했던 강력한 시장 구두 개입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구두 개입. 네, 그리고 시장에서 쏠려있던 기대감이 그런 구두 개입에 의해서 좀 약화된 부분이 있고, 저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팩트시트에서 우리가 미국에 보내야 되는 200억 달러 연간 앞으로 10년 동안 보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조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장에 안정감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외환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뉴 레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400원대에 올라온 달러 원 환율의 이 고공행진, 과연 여기서 멈출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류현정 부장님은 시티은행에서 딜러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개입하는 건 지금의 환율의 움직임이 조금 정부가 보기에도 좀 과하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건가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통상 이제 외환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은 네. 쏠림 현상이 심할 때 이와 같은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개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개입이 환율의 방향성 자체를, 근본적인 방향성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근본적인 여건 자체가 방향성이 바뀌어진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개입이 그 변하는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근본 여건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시장 개입은 속도의 속도 조절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속도의 조절이 될지 또는 변화되는 방향성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근본적인 방향성,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방향성이 확실히 바뀔 것이냐, 아니면 좀 올라가는데 잠시 쉬었다가든지 속도가 조절될 거냐. 지금 방향성이 그동안 쭉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랐습니다. 원화값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1,400원대의 달러 원 환율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만은 작년에도 아마 달러 원 환율의 평균이 1,400원대였죠. 300원대였잖아요. 1,300원.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는 또 1,200원대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레벨이 점점 1,200원에서 1,300원, 1,400원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외에 팔아서 벌어들인 돈, 경상수지 흑자, 그 규모 대비 우리 내국인들이 개인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해외에 투자한 그 금액이 점점 커진 게 문제죠. 예를 들면 우리 지배인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9월 달까지 1월부터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약 한 900억 달러가 채 안 돼요. 근데 우리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한 게 거의 1,000억 달러입니다. 물론 주로 주식 투자입니까? 주식, 채권 이런 해외 나간 돈들이요. 근데 외국인들이 또 다시 들어온 돈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들어온 것보다 우리 내국인이 퍼날르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몇 년 전부터 트렌드입니다. 그것이 달러 원 환율의 지속적인 그 상승을 좀 가져온 거로 보이고요.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또 갑자기 이제 빨리 올라간 이유, 원화가 약세 보인 이유는 일본의 엔화가 좀 과도하게 약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2달 전에는 달러당 147엔, 140엔 정도 했던 거가 지금 154엔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엔화랑 원화의
그 같이 움직이는 정도, 상관관계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들이 무역을 잘해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들인 달러보다 우리 개인들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사기 위해서 가져오거나 달러가 좀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일본 엔화의 약세. 자세히 설명하기 앞서서 시청자들이 좀 약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본 엔화의 약세가 우리가 원화 약세가 뭐 연동이 된다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일본 엔화는 왜 떨어지고 왜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 가치 변동에 대해서 각 나라 통화들이 연동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 달러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러와 가치 변동을 주도하는 통화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엔화 약세가 예. 달러와 가치 상승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그 주변에 엔화 약세의 동향을 쫓아서 원화도 최근에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엔화 약세와 관련해서 예. 최근에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가파르게 좀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다카이치 예. 신임 총리가 예. 취임을 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어떤 시장의 판단인데요. 예. 제2의 아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려고 한다. 예, 소위 이제 과거에 예. 아베노믹스 2012년 13년도에 아베 전 고인이 됐습니다. 수상이 그 했던 정책이 소위 뭐 아베의 세 가지 화살, 그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 완화였고요. 예.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었습니다. 재정 정책.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예. 최근에도 이와 같은 움직임들을 사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 일본 그 경제 관련된 회의에서 예. 다카이치 총리는 명시적으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자리한 우에다 총재가 같이 한 자리에서 예. 엔화 가치와 그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통화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와 같은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그 상황들을 계속 좀 지속시키고자 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엔화가 이제 약세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원화도 약세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최근의 원화 약세의 흐름 중에서 극히 좀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이거 지역적인 그치지 것이고.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그럼 역시 우리 사학개미들이 해외로 달러를 제외 자산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필요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전반적인 어떤 투자 자본의 유출, 자본의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이제 한미 무역 협상 그 합의 과정에서 발생했는 대미 투자 약속이 현재의 투자 자본 유출을 훨씬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 내지는 예상이 상당 부분 외환시장에 달러와 수요 또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세 안보 협의에서 비록 한 달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막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고 연간 200억 달러. 예. 네, 그렇죠. 예. 계속 연간 200억 달러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 주식을 사고 이 근본적인 상승의 추세 동력이 유지될 거다 그런 식으로 유 부장님께서 보시는데 그런 겁니까? 우리 지금 이 추세 이게 상승 환율 상승의 동력이고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된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 레짐이다 구조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지속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2천억 달러를 10년 동안 200억 달러씩 내보내려면 한 달에 한 20억 달러씩 나가야 되는 비중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과거에 없었던 거잖아요. 물론 요번에 팩트시트에서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시장의 환율을 영향에 안 주는 방향에서 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외화 자산의 수익으로 마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외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거고 사실 우리가 개인들도 많이 나가지만 우리 연기금이 앞으로 10년 동안 15년 동안 계속 쌓이거든요. 연기 규모 그렇죠. 규모가 이 연기금이 쌓이면
그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중을 나누잖아요. 국내에 얼마큼 투자하고 해외에 얼마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파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돼도 그 금액은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는 해외 자산에 대한 수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경상수지가 계속 나가는 것보다 많이 늘어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전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고령화 이슈도 있고 또 뭐 어쨌든 우리 경쟁력이 낮아지는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향후에 그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고 하면 네. 외환의 국내로의 공급보다는 외환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이 쉽게 내려오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요인, 근본적인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워낙 약세 기조가 조금 굳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정부 개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 자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이고 채권 시장이고 동시에 조금 팔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환율 상승 요인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번 달 들어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 팔고. 연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투자 자금의 유출입이 월별로 또는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쳐다보는 근본적인 어떤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을 쳐다볼 때는 좀 긴 기간을 두고 전반적인 어떤 그 외환시장의 달러와 수요 또는 공급의 요인들의 변화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예. 금년 9월까지 발표된 경상수지 흑자가 약 한 827억 달러입니다. 경상수지. 예.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입을 직접 투자자금 그리고 채권 주식 투자자금 유출입을 내도 포함하면은 약 한 810억 달러가 순유출이 되셨습니다. 810억 달러 순유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들어올 달러와 나갈 달러가 비슷했으니까 비슷한데. 외환시장에 별로 수요 요인이 없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투자자본의 유출입과 경상수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상수지에서 잡히는 그 무역수지는 상품수지라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수출한 수출 대금도 수출로 잡힙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국내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돈은 국내에 있는 기업이 수출한 대금만 바로 들어오고 해외에 있는 기업이 국내로 오질 않는군요. 국내에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현지에 머물러 있다가 뭐 상황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해외에서 그냥 지출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개입이 소위 상품 수지 흑자하고 무역 수지 흑자, 국내에서 수출한 것과 해외 기업이 수출한 것을 차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3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0억 달러가 해외에서 수출 플러스인데 순으로 늘어난 건데 이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달러가 물론 이제 들어와야 뭐 그 전체가 다 해외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은 해외에 머물러 있을 개연성이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투자자금 유출입에서 금년도에 그 투자자금 유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였습니다. 채권. 어제까지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한 48조 5천억 원 정도가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의 순증이었습니다. 네. 그만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네. 뭐 달러로 환산하면 한 300 몇십억 불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됐을 경우에는 외환 시장에 실제로 달러와 공급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왜 그래요? 뭐냐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은 이자 수익을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강하죠. 민감하겠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현물 채권에 투자를 하지만 선물한으로 선물한 팔고 달러를 되사면서 현물로 달러를 공급한 그 요인을 상당 부분 상쇄를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시장에서 추정하기에는 채권 투자 자금의 약 한 70% 내지 80%는 환 해지 베이스로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 자금 유입으로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외형상으로 전체적으로 외환 시장에 공급될 자금은 비슷한 걸로 생각이 보이지만, 되지만 실제로 외환 시장에 팔려지거나 사지는 달러와의 어떤 총량으로 봤을 때는 이미 수요 우위의 상황들이 지금 네. 지난 수년 동안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왜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도대체 좀 이해하기 어려운 1,300원, 1,400원, 1,500원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지를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비록 무역 극자 정상 극치가 되더라도 달러가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 있고. 그렇죠. 또 뭐 자본시장에서 채권 살려고 들어온 돈도 그렇게 환율에 큰 영향을 안 준다. 그런데 엊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해외 투자한 이 채권 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발언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갑자기 채권 순매도가 되면서 또 환율에 영향을 줬다는데. 네, 외신이랑 인터뷰하시면서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사이클 한 번 더 할 거로 이제 세상 기다리잖아요. 기다렸잖아요. 네. 이게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지만 이게 쓰는 거가 아니라 정지하는 게 아니라 네.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이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해를 하면서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 시장이 좀 과잉 반응한 것 같고요. 과잉 반응한 것 같아요? 경제 상황, 매크로 상황을 보면 금리를 올릴 상황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방향 전환이라고 했지만 그게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하면은 뭐 시장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인하보다는 동결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채권이 이제 채권 시장은 금리가 인상한다고 그러면 이거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니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것보다도 이제 오늘 우리 외환 시장에서 보면은 개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부총리가 회환율 수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날 이창용 총재도 아마 외환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 뭐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와 이 12일 날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1,450원 이상에서의 환율을 이제 정책 당국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두 개입의 어떤 정도는 좀 더 세지지 않을까. 뭐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게 우리가 레벨을 계속 올렸던 환율이지만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바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1,500도 쉽게 가겠구나에 대한 간접적인 인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때 가서 관리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개입할 때.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환율의 맥시멈 레벨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앞에서 우리 지배인님 말씀 옛날에 우리 지배인님이랑 같이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딜링룸에서 지배인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참 또 딜러시고 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지배인님이 뭐 이거는 두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근데 것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 근본적인 방향성은 상승으로 이게 좀 굳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승 하락 요인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 환경은 좀 아직까지 안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려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다. 구조 전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오늘 금통위가 지금 27일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방향 전환해서 인상을 시사한 건 아니겠지만. 동결로 가는 거죠. 그래요? 네. 집값도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동결을 예상을 하는데 이 달러 가치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과연 전망 여러 가지가 지금 변수 중에 하나인데 아까 잠깐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윤정 부장님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예. 이렇게 외환 시장이 뭔가 불안할 때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렇게 취할 수가 있는 겁니까? 많은 자산으로? 뭐 기존에는 기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은 달러와 수요처입니다. 달러를 더 필요로 하는 곳이다. 달러로 수요처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한 10수년 정도 동안은 계속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달러 수요가 증가를 할 겁니다. 현재 지금 5,300억 달러 정도 이상 되는 해외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최근 연도 들어서 국민연금이 했던 그 외환시장 안정화 협조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율이 비쌀 때는 예.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의 외환 수합 거래라는 도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서 해외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아, 시장에 환율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투자를 했고요. 요즘 같이 이런 외환이 불안할 때는 좀 국민연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 연말부터 꺼내던 조치인데 소위 전략적 환해지라고 그래서 예. 5,300억 달러 정도의 외화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예. 향후에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달러화가 싸지면은 평가 손이 현재 시점 대비해서 예. 평가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달러를 선물한으로 매도를 해서 환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예. 총 보유한 외화 자산의 10% 범위 내에서 환해지 전략적 환해지를 할 수 있게 또 다른 그 툴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한다 그러면 약 한 530억 달러 현재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과연 달러를 팔 건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통상 이제 시장에서 추정된 데는 약 한 99% 신뢰 구간을 벗어나면은 확률적으로 기대값으로 그게 얼마예요? 그게 대체로 지난해 연말 금년 초까지는 그게 1,470원대였습니다. 아, 현재는 소위 그 99% 신뢰 구간 뭐 저희들이 그 통계학에서는 2.58 시그마 수준을 벗어나는 그 수준이 한 1,480원대가 됩니다. 아, 그래서 1,480원을 뚫을 거 위험하면 정부 국민연금이 상의해가지고 전략적 환해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이 더 오르지 않게 누를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사실은 기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 그렇게 팔았다가 환율이 떨어지면은 밀어놨던 달러, 빌렸던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사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외환 시장 저희가 환율 얘기를 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를 경우에 외환 시장에 얼마나 많은 불안 요인이 되느냐. 이게 우리 경제의 어떤 금융 시장, 외환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위기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하나와 또 환율 급등에 따라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는데 우선 기업 측면에서 볼 때는 혜택을 받는 데도 있고 고통을 겪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릅니까? 아무래도 수출을 해서 외화, 달러를 받는 기업들은 도움을 많이 받겠죠. 반도체, 자동차.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화 약세, 달러 원 환율이 높아지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원자재를 수입 많이 하는 기업들, 뭐 철강이라든지 또 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유, 기름을 수입해야 되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원화 달러 부담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금융기관들이 사실 외화 부채나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원화가 이게 약세가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외화 표시 자산에 대한 부채가 커지는 거잖아요. 외화 부채. 네. 네. 그래서 이게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비중이 커지면서 은행들의 건전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들이 여러 가지 자본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원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이게 궁극적으로 다 순으로 보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거시경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달러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원화가 약세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구매력 아니면 우리의 자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금융시장에서는 좀 많이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뭔가 좀 위기감은 별로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상승 동력의 근본적인 상승 동력이 있을 수 있고 정부나 연금의 이제 개입 가능성이 있는데 유원정 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의 환율 흐름과 여러 가지 원인과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다. 환율 수준 같은 거 전망을 좀 하실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 뭐 현재의 어떤 추세가 아직까지 꺾일 조짐은 좀 잘 안 보입니다. 꺾일 조짐은 안 보인다. 조짐은 잘 안 보입니다. 그 오늘
외환 개입해도. 당국의 수장의 구두 개입에 이어서 시장에서는 아마 실제 달러와 매도 개입이 있었는 게 아닌가라고 실제 매입도 매도 개입도 있었는 매도 게 개입이 아닌가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추정한다. 절대로 이제 확인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런 여건들이 아직 유지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이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변수는 국민연금이 말씀드렸던 그런 적극적인 환해지 거래에 나서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의 환해지거래에 나서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달러와 변동의 달러 대 원화환율의 변동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해외 시장에서 달러와 가치의 변동입니다. 아, 달러 가치.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달러와 지수 같은 걸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달러와 가치의 변동인데 해외 시장에서 달러와 가치가 전격적으로 약세로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말씀드렸던 그런 국내 어떤 수급의 기조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 같고요. 해가 바뀐다고 그러면은 예.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그 대미 투자 연간 약속의 200억 달러. 이행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달러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정부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사지 않고 네. 수출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그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수출 기업이 달러를 팔지 않고 그거 들고 있다가 해외에 가지고 나가라. 결국은 전체 넷오프된 총량적인 입장에서는 사서 나가나 팔거 안 팔고 들고 있다가 가지고 나가나 결국은 마찬가지거든요. 예. 전체적인 총량적인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들과 이 정도 수준의 협의한다는 거. 자본 유출이 지속될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나머지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 압력의 어떤 크기는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여타 사정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예.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들, 부품을 많이 수입해야 되는 중소기업들도 달러 값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 압력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크게 방향을 잡고 원달러 환율 토론을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제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류현정 전 시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